불과 나흘 만에 8조가 증발한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가 벌어진 지도 9개월째. 검찰과 라 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라 씨의 옥중 편지에서 라 씨는 자신이 주가 조작을 한 거면 국민연금도 주가 조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밀봉된 포장을 조심스레 엽니다. 저번에 갖고 온 게 5억, 10억짜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봐야지 아는 건데. 안에 들어있는 건 해외 유명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마이 윈도우입니다.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자기가 그런 대가의 그림을 갖다가 언박싱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해 5월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 라더견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작품들로 여기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4점, 알렉스 카츠 작품 1점, 김창렬 화백 작품 1점 등 고가의 그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밀봉된 상태에서 이건 라더견 씨 그림이다 해갖고 이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압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안에서 그쪽 갤러리 측하고 얘기해봤을 때 이거 처음 와갖고 뜯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라더견 일당의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들이 4년간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7,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주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들은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보는 애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력도 거대해요. 근데 유형도 굉장히 새로운 집단이 갑자기 출몰한 거예요. 기존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기성이 있는 종목들,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종목들.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거라면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금융기관 감독을 피해서 하루당 한 0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조금씩 이게 주가를 상승시켜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범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고객들의 거주지나 근무지 일대에서 라더견 씨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뭔가 위에서 하달이 떨어져 와요. 하달이 떨어져 오면은 저희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장님이 저희한테 막 명령을 해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뭐 체결을 시켜라. 아니면 뭐 매수를 얼마 던져라. 하면은 저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로그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럼 대기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직접 거래를 하고 고객들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투자 판단은 맨 위에서 라더견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투자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도 신종 주가 조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급락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 조작에는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서 고치고 특히 근본 주가 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라더견 씨의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는지 문의했고 라 씨는 취재진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라 씨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주식을 주로 샀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해외 기관들도 주가 조작이냐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라 대표가 야 오늘 10,000원인데 오늘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기식 하려면 오늘 11,000원까지 올려 그냥. 그럼 우리가 3호용 올려가는 거. 왜냐면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올라가고 우리가 팔면 떨어지는 거야. 왜냐?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종목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서 그 가치를 올린 거예요. 매수세를 계속 올려서 가치를 올린 겁니다.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린 돈 자체가 그 투자자들의 재산과 빚으로 마련한 거예요. 결국은. 고객들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레버리지까지 온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언제든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나흘 만에 8조 원이 증발한 초유의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난 지 9개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키움증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SG발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씨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돼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7년이나 줄어든 건데 재판부는 주가 폭락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더견 전 호환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라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년과 1,465억 원가량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17년형의 감형이 이뤄진 겁니다. 추징금도 10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범들도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라 전 대표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 전 대표의 시세 조정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1심 재판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좁게 해석했습니다. 라 전 대표의 시세 조정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다 한순간에 폭락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라 전 대표 역시 주가 폭락을 예상하지 못해 투자 수익을 모두 상실하고 막대한 빚을 떠안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라 전 대표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도 통상의 주가 조작 사건과는 다른 점이라며 형량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가 폭락의 직접적 원인이나 시세 조정의 이익을 본 사람 특정을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지난 2023년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한 사건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 전 대표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직전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우리 중앙지법 원장님, 엄인석 네, 원장님, 아까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이 버스 기사가 8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라는 걸로 횡령 혐의를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에서 어떤 경비원이 초코파이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 궁박한 분들이 덜 배우고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위법성 인식이 더 있다라고 대접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박성재 장관처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법적 자문과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들은 내란을 인식하고 국회로 달려왔는데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위법성의 인식이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 판사님들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사례에 비추어서 제가 그 위법성의 인식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예.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내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의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영장에 기재가 됐는데 기각 사유로 버스 기사의 800원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법부가 그런 판결을 해놓고 그걸 사법 신뢰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을
사건들 모두에 대해서 뭐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네. 마치 우리가 죄송하지만 나무 토막이나 인형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어떤 법이 바라는 법의 정신, 법 철학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때입니다. 아까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이 사심제와 혼동을 하고 계셔요. 헌법재판소원에 대해서. 재판소원은 사심제가 아니죠. 사법부도 역시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사법 선진국들은 사인 간의 계약 관계도 헌법에 구속돼야 된다라고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헌법 체계에 대한 구속마저도 거부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재판소원은 헌법 재판인 거고 헌법 체계에 맞추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상 사심제다라든지 사심제를 하게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된다 하는 그런 의견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사법부도 헌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래서 그런 단정적인 말씀으로 사법부가 지금 받고 있는 신뢰 실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켜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논란이 촉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도 일대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그런 불가피성을 좀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